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부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 당연히 할 거고요. 그 전에 드디어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50bp 비컷을 시작했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한 번 내린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먼저 좀 생각할 것들 또 투자 환경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이 이제 9월 25일인데 네. 이제 그 비컷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유동성 랠리 장세 이제 어떤 서막이 열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이 좀 반등세가 있었는데 오늘 좀 금수대 이슈가 갑자기 또 장중에 튀어나오면서 민주당이 이제 금수대에 대한 결론을 최소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의견 수렴 이후에 네. 결론을 나온다고 한 게 2시 반 뉴스였는데 그 뒤로 갑자기 시장이 좀 빠진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나면 다시 주식 자체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주제를 크게는 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 서막이라는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는 사이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월달 이제 점도표거든요, 여기요. 예. 중립금리 값들이 보면은 이제 4.65에서 지금 그 4.37호까지 이제 실시간화 하향이 됐고요. 중간값들 변화가 있고 26년도 갔을 때 2.87호까지 떨어지고요. 27년도 그대로니까 그러면 제가 그대로는 말씀드린 게 24년에서 26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됐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그 전에 제가 요 자료 말고 미증시의 상황이 95년도 상황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그 신고가 가는 흐름 차트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미증시는 이제 3대 증시가 이제 모든 신고가를 어제도 다우지수도 신고가를 갔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런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1998년도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그 분석이 있어요. 그 키움증권 자료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고 이렇게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같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약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달러 약세면은 신흥국 화폐가 강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은 달러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흥국 주식을 사든 신흥국 자산을 달러 자산이 아닌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달러 자산 뭐 미국 주식을 팔아서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를 사든지 뭐 위안화 중국 증시 사든지 뭐 인도 증시 사든지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이 나타날 때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인하 이후에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패드컷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 이제 12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상. 네. 근데 이번에도 침체보다는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내렸을 걸로. 네. 네. 물론 사실은 두고 봐야 돼요. 네. 이후에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연착륙을 기대하고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의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차이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 아니면 급격하게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차이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도 시장도 우상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장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급격하게 막 내릴 경우에는 시장도 급락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천재로서는 전제에 좀 가깝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8월 27일이니까 연준 그러니까 FOMC 전이에요. 네. 전의 뉴스인데 올가 베터랑 그 여기 그 베터랑 질폰슨이 그 주식 강세장이 분명히였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 주식 시장은 그동안 없었던 훨씬 더 긍정적인 힘이 생겼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연준 역사상 긴축 기조를 유지한 채 강세장을 이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긴축 상황이었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연준이 상승자 시작 전에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피벗을 선언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그 미증시의 강세장의 시작점으로 되돌린 것으로 이제 이 짐폴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분은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 소비자 및 기업의 경고한 대처지표와 그 6조 달러 8천조에 달하는 그 머니마켓 펀드를 낙관론의 근거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폭보다는
피번 여부,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통화 정책을 뭐 이제 50pp 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통화 정책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내년까지 강세장을 이어가는 새로운 지지력을 작용할 거다라고 이제 이런 새로운 강세장에 대한 언급을 한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여기 그 카이의 디마켓이라는 여기 그 텔레그램에서 그 블랙로 CIO 이분이 그 예전과 다르게 경제가 특별히 약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의 정책 변화는 향후 경제가 약화될 경우 더욱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함을 시사를 한 거라서 이게 유동성 장세의 시작을 암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좀 뜻이 맞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은 됐는데 문제는 다 같이가 않은 거예요. 글로벌 국가들이 다 같이 금리 인하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의 아직은 좀 각자도생 상황이고 주요 경제국들이 뭐 미국, 일본, 중국 등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금리 정책을 좀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지금 그 연준이 비컷을 추정하는 국가들이 이런 그 아랍 국가들이 주로 같이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속도 조절하는 국가들 영국이라든가 호주, 일본, 이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 라는 거고, 일본은 사실은 뭐 지금은 좀 멈췄지만 사실은 인상 기조를 해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일단 동결을 눈치 보고 좀 동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라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못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중국이 이제 지준율을 인하했고 오늘도 그 또 일부 또 그 완화 정책을 좀 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그 이제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경기 부진이나 디플레이트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췄다는 거예요. 이게 좀 디커플링의 어떤 원인이었고, 그리고 과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지금도 미치겠지만은 최근에는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독자적인 정책의 기조가 강화돼서 이 연동성이 예전보다는 약화됐다는 겁니다. 아직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금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서로 간에 발생하고 국가 간의 경제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에 성장률이 높은 쪽에 국가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중국이 그 인민은행이 부양 패키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준율 50pp 인하를 해서 1조 위안이니까 한 189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동성 공급을 했고, 이게 이제 그 7일 이게 그 7일짜리 단기 영매포 금리도 20pp 인하를 하고, 1년 그 MLF도 이제 30pp 인하를 해서 이게 대략 한 300도 넘을걸요? 이거만 해도 유동성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았는데 아마 우리는 당분간은 아직 못할 가능성이 우리는 이제 높죠. 뭐 10월이냐 11월이냐 좀 딜레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미국과 연준과 아직 금리차가 거의 또 100pp 차이가 나니까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되죠. 어쨌든 연준이 빨리 금리를 해준다 그러면은 간밤에 또 이제 그 소비자 컨퍼런스 지수가 또 확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또 50pp 된 가능성도 11월에 또 60%까지 올라간 것도 인상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지만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동안 다른 얘기지만 좀 점진적으로 이제는 내리는 게 좋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게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여러 차례 내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이어서 다음에도 시장은 원하지만 다음에도 50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속도 조절 좀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방향성으로 계속 꾸준하게 계속 근데 처음에는 이제 50pp 할 때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빅컷이 없다는 식의 약간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장은 50pp 인하를 했으니까 그 다음도 50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빨리 내려갈 거를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어서 잠깐 했다가 그런 생각도 하루였다는 거죠. 다시 이제 시장은 올라간 것이고. 지금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제 그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가 내년도로 갔을 때도 이게 업사이클로 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좀 불확실한 거예요. 최근에 모건스탠리 리포트도 그렇고 저희 IM증권에서도 지금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약간 지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명섭 애널리스트인가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게 송명섭 위원님이 가장 좀 독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력이라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제가 그 삼성전자 연구원들이라든가 업계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항상 좀 들은 얘기들을
거의 다 알고 계시고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리포트 녹여내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흔치 않은데 네. 그래서 직접 다 대만 가서 업체들 탐방하고 해서 다 이렇게 모은 자료이시기 때문에 좀 신뢰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디램 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네네. 그쪽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얘기 들으면은 이제 그 최근에 원가 부담에 따라서 고객들이 고정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저항이 3분기 때 시작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분기보다는 이제 상승 폭이 디램이라든가 낸드가 좀 제한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내년 1분기부터가 어쨌든 그 계절적인 수요 둔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 본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본코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PC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램 그러니까 원가 비중을 말해요. 이런 네. 것들. 그럼 이제 그게 하단이 8%고 상단이 16% 정도 이런데 현재 거의 16% 거의 다 달았습니다. 보통에서 이제 원가 비중이 8%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PC 업체들이 프로모션 해가지고 램을 하나 더 주는 형태로 해서 더 수요를 늘리는데 이게 원가 비중이 16%가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그런 프로모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네. 그런 저항이 현재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0%에 다다르게 되면은 추가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본코스트랑 영향이 있는데 지금 그 레거시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다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일단은 좀 봉착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은 그 실제 지금 현재 출하하는 양이 실제 수요보다는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업황이 좋다 그러면은 그다음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제 고객사가 엔비디아한테 우리 수요가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달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랑 TSMC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TSMC나 하이닉스는 또 그 벤더들한테 얘기를 해서 계속 이제 전달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고객이 수요가 줄어가지고 엔비디아한테 우리가 그만큼에 이만큼은 필요하다 이래버리면 그런 게 오더컷이거든요. 오더컷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결국에는 그 고객사들인데 그런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잡지 못하고 캐펙스 투자에만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중국 업체들이 지금 설비를 늘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물론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보다도 다소 이제 성능은 떨어지지만 저가폰이라든가 그런 데는 중국 업체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다 들어 있었던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그 장기 호황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이래 지금 그 반도체 업황에서 그 빅사이클에 대한 근거가 HBM 쪽에 증설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디램이라든가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에 증설을 안 하는 거였는데 둘 업체 다 지금 그 레거시 디램 캐파 네. 증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HBM 그 증설에 따라서 그만큼의 캐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뭐 공급 부족 이런 거에 대한 내러티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2023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보통 평균이 길면 2년까지 갔거든요. 1년 6개월에 2년 갔는데 그 2년 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이제 향후에 경기가 일부 둔화되거나 고객들의 재고 축적이 완료되거나 AI 투자가 둔화가 겹칠 경우에 이런 상승 사이클 개시가 되는 2년이 지나는 내년 1분기 중에는 하락 사이클 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된다는 건데 다만 지금의 모습들은 이러한 그 피크아웃의 우려가 너무 빨리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한 거죠. 네. 과도하게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너무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좀 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OECD 경영선행 뉴스가 지금 제가 요즘 뺐는데 그 8월 때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3 정도 나와서 경기선행 지수요? 네, OECD 네. 경기선행 지수가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그 같이 동행을 해요 이게 같이 동행을 하는 지수인데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하락이 전환이 된다면은 왜냐면 와이어의 증감률은 하락 개시된지 이게 이제 6월 기준이니까 거의 한 9개월 됐어요 하락 전환된 게 그러면 OECD 경기수도 조만간 하락 전환 된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사이클 꺾인 거라고 봐야 돼요. 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게 돼 하락 전환되게 되면은 6개월 후에 반도체 업황이 둔화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될 단계에 현재 왔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미국 OECD 경기지수가 한국은행 사이트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냐면은 G20 그리고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가 발표가 돼요. 네. 여기 엑셀로도 있는데 미국이 7월부터 꺾였습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하향 전환됐어요 미국이. 그러면서 그 반도체라든가 시장도 단기 고점이 이제 6월달에 좀 나왔던 측면도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은 OECD 경기에서는 이제 전체도 꺾일 가능성이 조만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쪽은 이런 하락 사이클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데 좀 모거스는 이런 쪽에서 좀 너무 세게 과하게 좀 그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 진출 전망인데요. 올해는 이런 캐펙스 성장률이 한 40%. 근데 내년에 11.2%, 26년도에 5.5%니까 이게 성장률의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성장률의 둔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성장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상 분명히 실적은 더 좋아지고 하겠지만 사이클상 지금 반도체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보다는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올라갔던 뭐 바이오라든가 이제 이사전지 쪽에서의 투자가 좀 필요할 건데 우리는 오늘 제가 이사전지 얘기를 좀 하려고 왔으니까 네. 거기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대중국 관세 장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유는 지금 관세에 대해 투표를 미룬 것 같아요. 이번 달 말까지 25일 투표였다가 이달 말까지 좀 미룬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산 고관세에 대한 특례 제한을 지금 그 재검토를 일단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슈퍼 301조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를 이제 100%까지 최대 네. 올리고 캐나다는 바로 따라가기로 했고 캐나다 따라가고 뭐 중국 철강 알루미늄도 하고 그리고 주요 광물 중국산 광물이라든가 배터리 및 부품 이런 태양광 제품 반도체도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거 남미 업체들도 이런 그 중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 인사하고 뭐 인도네시아도 이게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 품목들 다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40에서 50% 하겠다 해서 대체로 이제 그 대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이 글로벌적으로 제가 전에는 글로벌 노 차이나 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지금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중국 업체들이 그 전기차 업체들이 대략 예전에만 해도 한 200개 넘게 있었다가 지금은 70개 정도 줄었다가 최근에도 한 50여 개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었는데도 그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가 50개 넘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네. 물론 중국은 뭐 캐파가 시장이 크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워낙 보조금을 많이 쏟아붓고 해서 많이 그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서 많이 중국에서 팔고 해외로도 많이 팔리는데 문제는 BYD랑 리오토를 제외하고는 50여 개 업체들이 모두 다 손실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샤오미도 전기차 만들었다 한참 화제가 됐었잖아요. 요즘 네.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이제 R&D 비용에 대비해서 다 네. 손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고 워낙 지금 전기차 부분에 연구개발 R&D 비용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도 우리 자동차라는 게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브랜드가 네. 쌓여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수익 창출로 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저희 그 SU7이 그 6만 대 팔았는데 40억 위라 이제 순손실을 기록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4월달에 회사 그 시트그룹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전기차 자체가 개발을 하는데 중국 업체들이 잘했던 게 신차를 계속 개발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발비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엑스펑이랑 같은 경우도 신차 대략 그러면은 8월 27일에 이제 그 모낙 M03을 선보였는데 하루만 4만 대 주문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올해 순손실이 대략 2,40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비아드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잘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아드 같은 경우에 문제가 관세가 36.3% 때리잖아요. 그럼 비아드도 안 남아요. 유럽에서 지금 마진이 안 남는 구조고 이것도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R&D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6% 증가를 해서 이게 대략 이제 202억 위안이니까 3조 7,9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순이익보다 136억 위안 순이익 136억보다 202억이니까 초과한 거죠. 그러니까 R&D 비용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YD조차도 지금 그 연구개발과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수익을 보는 전기차 업체는 리오트라 BYD 외에는 다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다. 특히 이런 관세 장벽을 부딪혀서 이렇게 손실 보고 버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구조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관세, 특히 EU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든 막아내려 한 게 미국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죠. 캐나다랑 다 불가능한데 여기는 어떻게든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로비를 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좀 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여기 막히게 되면 정말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 시작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광물 가격도 또 그 광물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수요가 어쨌든 살 수 있는 수요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가격에 대한 경쟁이 생겼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까지 돼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동차 할부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 미국 같은 경우가 거의 다 80%가 리스라든가 자동차 할부 오토론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 한 오토론 평균 가격이 한 8% 정도 금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5%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메탈 가격 하향 안정화에 의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를 자극하는데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게 그럼 내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든 전기차 시장 연평균 20%대는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니까 올해 하반기 지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승리가 될 수 있다. 결국 버티는 곳이 크게 이제 먹을 수 있다. 승리가 네.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완성차 기업 중에서 우리는 뭐 현대기아차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 중에서 배터리 3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오토론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는 게 보통 2, 3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은 2, 3개월 후에 오토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2, 3개월 후니까 올해 지금 9월 달, 뭐 11월 달 가게 되면은 대략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토론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지금 미국의 그 전기차 구매자 리스트 및 파이낸싱 이용 구매 비중이 80%를 상회한다는 겁니다. 올해 2분기에 83.4%였고요. 거의 그때는 뭐 70% 후반대 꾸준하게 유지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오토론 금리가 올해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그 금리 인하의 사이클과 이 전기차 구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떨어졌는데 정말 살만한 차들이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넘쳐난다 하였을 때는 그만큼 폭발력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 26년까지는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 달러 약세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 대응 방법은 미국 주식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차선을 보면서 주식으로 올라가봤자 환산점 봐버리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1,330원에서 이게 지금 그 조선 업종이 내년 그 환율 전망을 1,250원을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차손으로 인해서 최소 뭐 30% 수익 나도 손실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수익 나는 법이 없잖아요. 미국 주식에서 손실 나면은 환차손 때문에 그렇죠. 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꾸 금투스 때문에 국내 주식 국장 팔고 미국장 간다 얘기 하잖아요. 반대라니까요. 자칫 이거 금수세 강행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미장으로 밀어 넣으면은 국내 주식에서 깨지고 미국 주식에서 크게 깨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국내 투자자들을 지금 그 어떤 수렁이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수세도 빨리 이제 위에든 폐지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채권도 매도하고 이게 자금 이탈이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가죠. 그리고 이제 신흥국으로 환차익을 노린 투자가 증가하고 최근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11조 6천억을 매수를 해가지고 올 들어 순매수 최고고 9월 달도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채권을 매수하고 있어요. 주식은 좀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위안화가 더 강세로 가고 있죠. 올해 지금 그 달러 위안이 지금 오늘 7위안이 깨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래서 이제 위안화 뭐 그리고 인도 화폐 그리고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쪽에서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 매수가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크겠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원화 잔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원화 장사를 늘려야 되고 달러 자산 축소를 해야 된다. 이걸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국장 지금 금수 때문에 국장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럴 때는 쉬는 게 낫고요. 이땡으로 가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 환율 그러면 수수료 들어가고 또 팔고 사고 그리고 또 환차손 이것까지 크게 되면은 순식간에 20-30% 그냥 손실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그럼 25년에서 26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충분히 떨어진다고 하면은 요게 따른 유동 그 강세장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적으로.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EU도 마찬가지지만 북미 시장에서 특히 전기차 가성비 좋은 값싼 전기차들, 가성비 좋은 차들이 대거 나오니까 이런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지금 외국인들 스탠스가 반도체 매도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대신 이제 배터리라든가 바이오를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금리 인하 수혜가 되면서 내년 성장성이 높은 산업,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이 높은 산업 봤을 때는 크게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쪽에서 개별 이제 재료 있는 기업들이 될 것이고요. 이제 금투세 얘기가 좀 오늘 좀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판에 급락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한 달 최소 의견 듣고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느낌에 그 10월 16일에 보궐선거 있어가지고 막 그거 보고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빨리 결론을 안 내주는 게, 원래는 이제 9월 24일 이후에 이제 유예가 결정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장이 좀 크게 돌아설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이상 더 걸린다 해버리니까 실망 매물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온 거예요. 이걸 또 외국인들은 또 선물로 이용해서 또 겁을 주고.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원화가 되게 급하거든요. 지금 원화 자산을 이제 원화를 많이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어떻게든 지금 그렇게 가장 손쉬운 거는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면은 제 워낙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섣불리 이제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금수대 이슈 때문에 고민 되시면은 그냥 쉬시는 게 낫다. 그냥 현금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날 것이고요. 그리고 금투세 뺐다 꼼뿔리 현상이라서 지금 시행이 안 됐는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 반영이 됐는데, 저도 오늘 이제 2시 반에 급락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파괴를 가는지 지켜봤어요. 근데 분명히 급락이 나왔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좀 사람 봤을 때는 어떤 이유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깨진 거랑 미중 선물도 안 빠지고 선물도 살짝 밀린 정도, 일본 증시도 괜찮고 중국 증시 괜찮고 했을 때는 우리 증시만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빠진 거는 금투세밖에 없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금투세 부분이 유예라든가 특히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안 좋은 게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코스닥이 차별화된 상승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라든가 폐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좀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된 금리나 사이클 어떻게 투자에 이용할 것인가, 투자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